박사님, 어제 저녁까지만 해도 어머니가 식사를 반 공기나 비우셨는데 도대체 왜 갑자기 떠나신 걸까요? 진료실에서 유가족분들이 눈물을 흘리며 가장 많이 하시는 질문입니다. 그 안타까운 눈물을 볼 때마다 저는 속으로 생각합니다. 사실은 갑자기가 아니었습니다. 많은 자녀분들이 부모님의 변화를 그저 나이 드셔서 그렇겠지 하고 무심코 넘깁니다. 하지만 우리 몸은 생의 마지막 촛불이 꺼지기 약 1년 전부터 아주 구체적이고 뚜렷한 이별 준비 신호를 보냅니다. 이것은 단순한 노화가 아닌 임종을 준비하는 노인 건강의 엄연한 생체 메커니즘입니다. 단지 우리가 바쁘다는 핑계로 혹은 지식이 없어서 그 간절한 신호를 단순한 몸살로 오해했을 뿐이죠. 만약 여러분이 오늘 이 5가지 신호를 미리 알아두신다면 적어도 사랑하는 분과 작별하는 순간에 그때 알았더라면 좋았을 거리라는 뼈아픈 후회는 남기지 않으실 겁니다. 반갑습니다. 대한민국 시니어들의 건강하고 품위 있는 삶을 연구하는 100세 모임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오늘 영상은 끝까지 보기에 조금 마음이 아플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부모님 혹은 배우자가 우리 곁을 떠난다는 상상을 하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먹먹해지기 때문이죠. 굳이 벌써부터 이별을 준비해야 하나요? 닥치면 그때 생각하면 되지 않을까요? 라고 반문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지난 수십 년간 의료 현장에서 목격한 가장 안타까운 장면들은 대부분 사랑해서 저지른 실수들이었습니다. 부모님의 몸은 지금 인생의 마지막 정리를 위해 에너지를 아끼고 있는데 가족들은 그것이 병인 줄 알고 억지로 병원을 오가며 그 소중한 에너지를 길바닥에서 소진하게 만듭니다. 결국 따뜻한 눈맞춤 한번 제대로 못하고 차가운 중환자실에서 기계 소리만 들으며 황망하게 이별을 맞이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이것은 자녀분들의 잘못이 아닙니다. 그저 노인 건강과 자연스러운 생명 소멸의 과정에 대해 아무도 제대로 알려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죽음을 미리 공부하는 것은 불길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남은 1년의 시간을 공포가 아닌 축복으로, 고통이 아닌 감사로 바꾸는 지혜입니다. 오늘 저와 함께 살펴볼 5가지 변화를 깊이 이해하신다면 여러분은 막연한 불안감 대신 부모님의 손을 더 따뜻하게 잡아드릴 수 있는 용기를 얻게 되실 겁니다. 100세 모임이 여러분의 그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후회 없는 마지막을 위한 첫 번째 신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이 주목해야 할 신호는 바로 설명할 수 없는 체중 감소와 급격한 근육 소실입니다. 많은 보호자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머니가 요즘 통 입맛이 없으신가 봐요. 보약을 좀 지어드려야 할까요? 하지만 이 시기에 나타나는 체중 감소는 단순한 식욕 부진이 아닙니다. 이것은 노인 건강의 관점에서 볼 때 우리 몸이 에너지 관리 모드를 완전히 전환했다는 엄중한 선언입니다.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몸은 생명이 다해가는 시기가 오면 에너지를 아주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구조조정을 단행합니다. 소화기관을 돌리고 근육을 유지하는 데 쓰는 막대한 에너지를 끊어버리고 오직 심장과 뇌, 이 2가지 핵심 장기를 뛰게 하는데 모든 자원을 집중시킵니다. 그래서 아무리 좋은 음식을 드셔도 몸이 영양분을 흡수하지 않고 그대로 흘려보내는 것이죠. 부산에 사시는 82세 박영자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박 할머니는 동네에서 김장대장으로 통하던 분이셨습니다. 매년 겨울이면 배추 50포기를 거뜬히 절이고 자식들에게 나눠줄 김치통을 번쩍번쩍 들어 옮기시던 여장부였죠. 그런데 작년 11월 김장철이 돌아왔을 때 할머니는 평소와 달랐습니다. 절인 배추가 담긴 대야를 들어 올리려다 그만 주저앉고 마신 겁니다. 할머니는 이상하네, 몸이 손뭉치처럼 가볍고 힘이 안 들어가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녀들은 놀란 마음에 비싼 녹용과 홍삼을 사드리고 곰국을 끓여 매 끼니 억지로 드시게 했습니다. 어머니, 드셔야 기운을 차리죠. 한 숟갈만 더 드세요. 자녀들의 간절한 효심이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어땠을까요? 박 할머니는 오히려 소화불량으로 밤새 고생하셨고 불과 6개월 만에 체중이 7kg이나 빠져버렸습니다. 병원에서 정밀 검사를 했지만 암도 아니었고 특별한 위장병도 없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임종 1년 전부터 흔히 나타나는 자연적 악액질 현상의 일부입니다. 근육이 촛농처럼 녹아내리며 뼈만 남게 되는 과정이죠. 이때 가족들이 저지르는 가장 큰 실수는 사랑의 이름으로 가하는 고문, 바로 강제 식사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이 시기에 노인에게 밥 한 공기를 소화시키는 일은 젊은 사람이 마라톤을 뛰는 것만큼이나 힘겨운 중노동입니다. 억지로 드시게 하면 오히려 복부 팽만감과 통증만 유발할 뿐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제 영양보다는 기쁨에 집중하셔야 합니다. 영양소의 균형은 잊으세요. 할머니가 평소에 살찐다며 참았던 달콤한 아이스크림도 좋고 믹스 커피 한 잔도 좋습니다. 심지어 막걸리 한 잔을 즐거워하신다면 입술을 적셔 드리세요. 박영자 할머니의 자녀들도 제 조언을 듣고 전략을 바꿨습니다. 억지로 밥상을 차리는 대신 할머니가 좋아하시던 옛날 사탕과 떫은 감을 깎아드리며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비록 살은 계속 빠졌지만 할머니의 표정은 훨씬 편안해지셨습니다. 체중계의 숫자에 집착하지 마세요. 그 숫자가 줄어드는 것은 부모님이 떠날 채비를 가볍게 하고 계신다는 뜻이니까요. 하지만 이렇게 근육이 빠져나가면 필연적으로 따라오는 다음 단계가 있습니다. 몸을 지탱하던 근육이라는 엔진이 꺼지면서 뼛속 깊은 곳에서부터 우러나오는 지독한 피로가 시작되는 것이죠. 잠시만요, 여러분. 방금 들려드린 박 할머니의 야윈 뒷모습 이야기. 남의 일 같지 않아서 마음이 많이 무거우시죠? 저도 이 원고를 준비하면서 돌아가신 제 어머니 생각에 몇 번이나 펜을 놓았습니다. 여기서 잠시 여러분의 솔직한 마음을 여쭙고 싶습니다. 100세 모임은 서로의 아픔을 위로하는 공간이니까요. 만약 비록 마음은 아프지만 후회 없는 이별을 위해 이 진실을 끝까지 알아야겠다고 다짐하셨다면 댓글에 숫자 1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그 용기를 제가 기억하겠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이 내용이 너무 현실적이라서 마주하기 두렵다. 혹은 내 부모님께 이런 일이 생긴다는 상상조차 하기 싫다. 솔직히 이 영상이 싫다는 감정이 드신다면 지금 바로 영상 아래에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세요. 네, 잘못 들으신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좋아요로 표현해 주신 그 두려움과 거부감까지 제가 헤아려서 다음번에는 조금 더 따뜻하고 부드러운 주제로 찾아오겠습니다. 선택하셨나요?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그 솔직한 감정 표현이 우리 채널을 더 깊이 있게 만듭니다. 자, 이제 마음을 다잡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우리 몸에서 근육이라는 거대한 연료 탱크가 바닥나 버렸습니다. 연료가 없으면 자동차는 어떻게 되나요? 네, 시동이 꺼지죠. 바로 그때 잠을 자도 절대 회복되지 않는 영원한 피로가 찾아옵니다. 근육이 빠져나간 자리에 찾아오는 두 번째 불청객, 바로 영혼까지 잠식하는 지독한 피로입니다. 보호자분들이 진료실에서 자주 하시는 하소연이 있습니다. 박사님, 아버지가 하루 12시간을 주무시고도 계속 피곤하다고 하세요. 예전엔 그렇게 부지런하시던 분이 왜 이렇게 게을러지셨는지 모르겠어요. 혹시 우울증인가요? 아니면 치매 초기 증상인가요? 자녀분들의 답답한 심정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것을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지금 아버지가 겪는 피로는 우리가 등산을 하거나 야근을 했을 때 느끼는 그 피곤함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의학적으로 설명하자면 우리 몸의 세포 속에는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작은 발전소인 미토콘드리아가 있습니다. 임종이 가까워지면 이 발전소들이 하나둘씩 문을 닫기 시작합니다. 마치 수명이 다 된 낡은 휴대폰 배터리와 같습니다. 아무리 충전기를 꽂아 놓아도 충전이 되지 않고 잠깐만 화면을 켜도 금세 방전되어 버리는 상태. 이것이 바로 부모님의 몸 상태입니다. 심장은 피를 뿜어낼 힘이 부족하고 폐는 산소를 빨아들일 힘이 달립니다. 그러니 가만히 누워 숨만 쉬는 것조차 그분들에게는 전력 질주를 하는 것만큼 힘겨운 사투인 것입니다. 서울 은평구에 사시는 79세 이상훈 할아버지의 사례를 말씀드려 볼까요? 이 할아버지는 동네에서 북한산 날다람쥐로 불리던 분이셨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일 새벽 5시면 북한산 둘레길을 도셨던 건강의 상징이셨죠. 그런데 올해 초 봄부터 할아버지는 등산은커녕 거실 소파와 한 몸이 되셨습니다. 하루 종일 TV를 켜두시지만 사실은 눈을 감고 계실 때가 더 많았죠. 식사하러 식탁까지 걸어오는 3m의 거리를 걷다가도 아이고 힘들다 하며 주저앉으셨습니다. 성실함이 최고의 미덕인 한국 사회에서 평생을 살아오신 할아버지 본인은 오죽 괴로우셨을까요? 내가 늙어서 주책이지, 정신력이 빠져서 그래 라며 스스로를 자책하셨습니다. 그런 아버지를 보는 아들의 마음도 타들어갔습니다. 아들은 아버지가 갑자기 무기력증에 빠졌다고 생각해서 아버지를 억지로 끌고 한강공원으로 나갔습니다. 아버지, 걸으셔야 살아요. 누워만 계시면 더 아파요. 딱 30분만 걸읍시다. 아들은 아버지의 등을 떠밀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저녁 이상훈 할아버지는 탈진하여 응급실에 실려 가셨고 그 후로 급격히 상태가 악화되셨습니다.
아들은 제 앞에서 통곡했습니다. 제가 아버지를 죽음으로 내몰았습니다. 운동하면 낫는 줄 알았습니다. 여러분, 노인 건강의 마지막 챕터에서 운동은 정답이 아닙니다. 이 시기에 강제적인 활동은 마치 펑크난 타이어로 고속도로를 달리게 하는 것과 같습니다. 남은 부품마저 망가뜨릴 뿐입니다. 가장 슬픈 사실은 우리 부모님 세대는 쉬는 것을 죄악으로 여기며 살아오셨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몸이 천근만근 무거워질 때 자녀들에게 아프다고 말하기보다 미안하다고 말씀하십니다. 당신의 쇠약함을 자식에게 폐를 끼치는 게으름으로 오해하시기 때문입니다. 이제 여러분이 그 죄책감을 덜어드려야 합니다. 힘내세요, 운동하세요라는 말은 이제 멈춰주세요. 그 말은 지금 그분들에게 응원이 아니라 감당할 수 없는 무거운 짐입니다. 대신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아버지 평생 우리를 위해 누구보다 열심히 뛰셨잖아요. 이제는 충분해요. 이제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쉬셔도 돼요. 제가 옆에 있을게요. 전략을 바꾸셔야 합니다. 아버지를 억지로 일으켜 세워 걷게 하는 대신 아버지가 누워 계신 침대맡에 의자를 두고 앉으세요. 그리고 주름진 손과 발을 따뜻하게 주물러 주세요. 에너지가 고갈된 그분들에게 필요한 것은 활동이 아니라 자녀의 천을 통해 전해지는 안정감입니다. 이상훈 할아버지의 아드님도 그 후로는 산책을 포기했습니다. 대신 퇴근 후 매일 아버지의 발을 30분씩 마사지해 드렸죠. 할아버지는 돌아가시기 전날 밤 아들의 손을 잡고 희미하게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아들 손이 약손이네. 덕분에 참 편안하다. 기억하세요. 꺼져가는 촛불은 바람을 불어넣으면 더 빨리 꺼집니다. 지금은 바람을 막아주고 그저 그 곁을 고요히 지키는 것이 최고의 효도입니다. 육체의 에너지가 모두 소진되면 이제 우리 부모님의 영혼은 닫힌 육신의 문을 열고 시간 여행을 떠날 준비를 합니다. 세 번째 신호, 바로 임종 전 방문 현상입니다. 이것은 치매로 인한 망상이나 헛소리와는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의학적으로 볼 때 생의 마지막 단계에서는 논리와 현실을 판단하는 대뇌 전두엽의 기능은 희미해지는 반면 가장 깊은 기억과 감정을 담당하는 뇌의 영역은 마지막 촛불처럼 밝게 타오릅니다. 그래서 현재의 고통스러운 육체는 잊고 가장 행복하고 건강했던 과거의 시간 속으로 정신이 이사를 가는 것이죠. 지난 추석 대구에 사는 85세 최명희 할머니 댁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온 가족이 모여 송편을 빚고 전을 부치느라 집안이 고소한 기름 냄새와 아이들의 웃음소리로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거실 한 구석 안락의자에 조용히 앉아 계시던 최 할머니가 갑자기 허공을 향해 환하게 웃으며 손짓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며느리에게 이렇게 물으셨죠. 얘야, 우리 엄마가 장에 갔다가 올 때가 됐는데 왜 아직 안 오시노? 엄마 오면 같이 밥 먹어야지. 순간 집안에는 찬물을 끼얹은 듯 정적이 흘렀습니다. 최 할머니의 어머니, 즉 증조 할머니는 이미 50년 전에 돌아가신 분이었으니까요. 당황한 손자가 말했습니다. 할머니 정신 차리세요. 증조 할머니는 옛날에 돌아가셨잖아요. 지금 꿈꾸시는 거예요? 할머니의 표정은 금세 시무룩해지셨고 불안한 듯 두리번거리셨습니다. 아니다. 분명히 아까 문 앞에 서 계셨는데. 여러분, 혹시 부모님이 허공을 보고 누군가와 대화를 나누거나 먼저 떠난 가족이 데리러 왔다고 말씀하시나요? 제발 그 말을 노망났다고 무시하거나 정신 차리라며 현실을 강요하지 말아주세요. 50년 임상 경험으로 확신하건대 이것은 무서운 환각이 아닙니다. 이것은 혼자 떠나는 먼 여행이 두렵지 않도록 먼저 떠난 사랑하는 사람들이 마중을 나오는 영혼의 에스코르 과정입니다. 죽음이라는 낯선 문턱을 넘기 전 가장 사랑했던 존재들이 와서 괜찮다, 무서워하지 말라고 안심시켜 주는 것이죠. 최 할머니의 가족들이 저에게 전화를 걸어 어머니가 치매가 심해지신 것 같다고 울먹였을 때 저는 이렇게 조언했습니다. 따님 부정하지 마세요. 할머니의 그 여행에 동참해 주세요. 할머니 눈에는 지금 어머니가 정말로 보이시는 겁니다. 그날 저녁 며느리는 다시 할머니 곁으로 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장에 가신 친정 엄마가 맛있는 거 많이 사오시려나 봐요. 조금만 기다렸다가 엄마 오시면 같이 드세요. 그제야 최 할머니는 어린아이처럼 편안한 미소를 되찾으셨습니다. 그래, 우리 엄마가 나 주려고 꿀떡 사오신다 했다. 그날 밤 할머니는 돌아가신 어머니의 손을 잡고 잠드신 듯 꿈결처럼 행복한 표정으로 콧노래를 흥얼거리셨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3주 뒤 주무시는 중에 평화롭게 소천하셨습니다. 이 시기의 대화법은 연극이 되어야 합니다.
부모님이 고향 집 앞 가을께 꽃이 폈다고 하시면 아이고 지금 겨울인데 무슨 꽃이에요 라고 면박을 주는 대신 정말요? 무슨 꽃이 폈어요? 색깔이 참 곱겠네요 라고 맞장구를 쳐주세요. 현재의 시간과 장소를 확인시키려 애쓰지 마세요. 그분들은 이미 이곳을 떠나 고통 없는 그곳으로 주소를 옮기고 계신 중입니다. 그 이사 과정을 방해하지 마세요. 오히려 감사해야 합니다. 내 부모님이 차가운 어둠 속으로 혼자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따뜻한 환영을 받으며 가고 계시다는 증거니까요. 부모님이 누군가를 보았다고 말씀하신다면 두려워 말고 이렇게 답해 주세요. 엄마, 그분들이 와서 참 다행이네. 외롭지 않겠네. 그것이 이승에 남은 자식이 해드릴 수 있는 마지막 마음의 배웅입니다. 영원히 추억 여행을 떠나 있는 동안 현실에 남겨진 육체는 이제 마지막 방어선을 잃게 됩니다. 네 번째 신호, 바로 면역 시스템의 총체적 붕괴와 그로 인한 연쇄 감염입니다. 이 시기가 되면 보호자분들은 마치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같은 절망감을 느끼게 됩니다. 폐렴을 치료해서 퇴원하면 일주일 뒤에 요로 감염으로 응급실에 오고 그걸 치료하면 또다시 욕창에 염증이 생겨 입원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기 때문입니다. 의학적으로 이 현상은 면역 노화의 종착역입니다. 젊을 때는 우리 몸의 백혈구가 외부에서 침입한 세균을 즉시 제압합니다. 하지만 임종 1년 전이 되면 이 백혈구 병사들이 너무 늙고 지쳐서 평소라면 거들떠보지도 않았던 아주 약한 세균이나 바이러스에게도 속수무책으로 성문을 열어주게 됩니다. 인천에 사셨던 88세 김동철 할아버지의 안타까운 사연입니다. 김 할아버지는 평소 깔끔한 성격으로 본인 발톱은 꼭 본인이 깎으셔야 직성이 풀리는 분이셨습니다. 재작년 겨울 할아버지는 평소처럼 발톱을 깎으시다가 엄지발가락에 아주 작은 상처를 내셨습니다. 젊은 사람이라면 데일밴드 하나면 나을 상처였죠. 하지만 그 작은 상처가 불행의 시작이었습니다. 상처는 아물지 않고 골마 들어갔고 세균은 혈관을 타고 들어가 폐혈증 증세를 일으켰습니다. 급히 항생제를 투여하여 불을 껐지만 병상에 누워 계시는 동안 가래를 뱉어내지 못해 흡인성 폐렴이 찾아왔습니다. 그해 겨울 김 할아버지는 구급차를 4번이나 타야 했습니다. 할아버지의 팔은 반복된 체혈과 링거 주사로 인해 온통 검풀은 멍투성이가 되었고 혈관이 다 숨어버려 간호사들이 주사 바늘을 꽂을 곳을 찾지 못해 발등에 주사를 놓아야 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의식이 희미한 와중에도 제 손을 잡고 애원하셨습니다. 박사님 제발 나를 집에 좀 보내주소. 병원 천장만 보고 있다가 죽는 건 너무 억울해. 주사 좀 그만 찌르라고 해주소. 하지만 자녀들의 입장은 달랐습니다. 박사님 아버지를 어떻게 그냥 두나요? 숨이 붙어 계신데 치료를 포기하란 말입니까? 제일 비싼 항생제라도 써주세요. 여기서 노인 건강의 가장 냉혹한 진실을 말씀드려야겠습니다. 이 시기에 반복되는 감염은 치료가 부족해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생명을 유지하는 시스템 자체가 종료되고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이때 과도한 항생제 사용과 중환자실 입원은 환자의 생명을 연장하는 것이 아니라 죽음의 과정을 연장하는 고통일 수 있습니다. 옛 서양 의학 격언에 폐렴은 노인의 친구라는 말이 있습니다. 잔인하게 들리실지 모르지만 이는 암이나 만성 통증으로 인한 긴 고통보다는 폐렴으로 인한 의식 저하가 오히려 평화로운 임종을 맞이하게 해준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김동철 할아버지의 자녀들은 긴 가족 회의 끝에 결단을 내렸습니다. 5번째 입원을 포기하고 할아버지를 집으로 모시기로 한 것입니다. 대신 방문 간호 서비스를 통해 통증 조절만 해드리기로 했습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병원에서는 하루 종일 신음하시던 할아버지가 익숙한 안방 이불에 눕자마자 거짓말처럼 표정이 풀어지셨습니다. 비록 열은 오르내렸지만 손주들이 읽어주는 동화책 소리를 들으며 입안을 적셔주는 며느리의 손길을 느끼며 2주 뒤 가족들의 찬송가 소리 속에서 고요히 영면하셨습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작은 감기에도 시달리고 약을 써도 그때뿐이라면 이제는 선택하셔야 합니다. 차가운 병원에서 각종 튜브를 꽂은 채 마지막을 맞이하게 할 것인가? 아니면 따뜻한 내 집에서 가족의 천 속에서 마지막을 맞이하게 할 것인가? 지금 할 수 있는 가장 실질적인 도움은 청결입니다. 특히 입안을 깨끗이 닦아드리는 구강 케어가 폐렴 예방에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피부가 종이처럼 얇아져 있으니 로션을 발라 부드럽게 마사지해 주세요.
그것이 항생제보다 더 강력한 사랑의 처방입니다. 이제 마지막 5번째 신호가 남았습니다. 이 신호가 보이면 정말로 시간이 며칠 아니 몇 시간 남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이제 우리는 생애의 가장 마지막 관문, 그 엄숙한 순간에 도달했습니다. 5번째 신호, 바로 숨결의 변화와 혈액순환의 마침표입니다. 이 신호가 나타난다면 이제 남은 시간은 몇 달이 아니라 며칠 혹은 몇 시간일지도 모릅니다. 가장 먼저 여러분을 놀라게 할 변화는 체인 스톡스 호흡이라는 낯선 숨소리입니다. 평소에 고르던 부모님의 숨소리가 갑자기 거칠어지다가 어느 순간 뚝 하고 끊깁니다. 10초, 20초, 영겁 같은 침묵이 흐르죠. 가족들은 어머, 숨이 멎었어 라고 비명을 지르며 환자를 흔듭니다. 하지만 그 순간 푸후 하고 깊은 숨을 몰아쉬며 다시 호흡이 시작됩니다. 이 불규칙한 리듬이 반복되는 것이죠. 이것은 뇌의 호흡 중추가 기능을 멈추기 전 마지막으로 작동하는 비상 시스템입니다. 혈액 속의 이산화탄소 농도에 따라 숨을 쉬었다 멈췄다를 반복하는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명심하세요. 환자는 이 과정에서 고통을 느끼지 않습니다. 오히려 뇌내 마약 물질인 엔도르핀이 분비되어 몽롱하고 편안한 상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 제발 숨이 멈춘 그 짧은 순간에 놀라서 소리치거나 환자를 흔들어 깨우지 마세요. 그 고요함조차 삶의 일부입니다. 전주 한옥마을에 사셨던 91세 정 할머니의 마지막 순간이 기억납니다. 한여름 오후 매미 소리가 요란하던 날이었습니다. 정 할머니는 고택 안방에 누워 계셨는데 호흡이 불규칙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따님은 어머니의 발이 얼음장처럼 차가워진 것을 발견하고는 추우신가 봐 하며 두꺼운 소미불을 머리 끝까지 덮어드렸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무릎에 피어오른 보라색 그물문의 반점을 보고 어디서 부딪혀서 멍이 든 거냐며 간병인을 다그쳤습니다. 저는 따님을 조용히 방 밖으로 불러내어 설명해 드렸습니다. 따님, 저 보라색 얼룩은 멍이 아닙니다. 의학 용어로 사후반점 혹은 임종의 꽃이라고도 부릅니다. 심장이 마지막 힘을 짜내어 뇌와 심장으로만 피를 보내고 손과 발 같은 먼 곳에서는 혈액을 거두어들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마치 침몰하는 배가 가장 중요한 조타시를 살리기 위해 다른 구역의 전력을 차단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때 손발이 차가운 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주의하세요. 환자는 지금 깃털 하나도 무겁게 느낍니다. 두꺼운 이불은 가슴을 압박하여 숨쉬기를 더 힘들게 할 뿐입니다. 저는 따님에게 두꺼운 이불을 걷어내고 대신 가볍고 헐렁한 수면 양말을 신겨드리라고 권했습니다. 그리고 젖은 거즈로 말라가는 할머니의 입술을 적셔드렸습니다. 자, 이제 가장 중요한 골든타임의 조언을 드리겠습니다. 시각, 미각, 촉각, 모든 감각이 하나둘씩 스위치를 끄고 사라집니다. 하지만 뇌과학이 밝혀낸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인간이 죽음의 순간까지, 아니 심장이 멈춘 직후까지도 가장 마지막까지 살아있는 감각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청각입니다. 정 할머니는 눈을 감고 계셨고 아무런 반응이 없었습니다. 가족들은 이미 의식이 없으신데 무슨 말을 해요? 라고 물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확신을 가지고 말씀드렸습니다. 아니요, 할머니는 지금 여러분의 목소리를 그 어느 때보다 선명하게 듣고 계십니다. 지금이 기회입니다. 평소에 쑥스러워서 못했던 그 말을 전하세요. 가족들은 할머니의 귀에 대고 울음 섞인 목소리로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우리 키우느라 고생 많았어. 미안해. 그리고 고마워. 할머니, 나 대학 합격하는 거 보고 가신다더니 약속 지켜줘서 고마워요. 사랑해요. 그 순간 정말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꼼짝도 않던 정 할머니의 눈가에서 눈물 한 방울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그리고 거칠던 숨소리가 아주 평온한 리듬으로 바뀌더니 마치 깊은 잠에 빠지듯 조용히 멈추었습니다. 여러분, 이 5번째 신호가 오면 119를 부르지 마세요. 심폐소생술은 갈비뼈를 부러뜨리고 마지막 가는 길을 고통으로 얼룩지게 할 뿐입니다. 대신 가족들을 모두 부르세요. 그리고 환자의 손을 잡고 귀에 대고 이 네 마디를 끊임없이 속삭여 주세요. 이것은 영혼을 위한 가장 아름다운 배웅의 주문입니다. 고마웠습니다. 미안했습니다. 사랑합니다. 이제 편히 쉬세요. 자,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인생에서 가장 마주하기 힘든 진실, 하지만 반드시 마주해야 할 5가지 이별의 신호를 함께 걸어왔습니다. 긴 시간 동안 이 무거운 이야기를 끝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존경의 마음을 표합니다.
아마 지금쯤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두 가지 감정이 교차하고 계실 겁니다. 하나는 내 부모님께 이런 일이 닥치면 어떡하지? 라는 두려움이고, 다른 하나는 과연 내가 그때 의연하게 대처할 수 있을까? 라는 막막함이겠지요. 하지만 제가 50년 동안 수천 명의 마지막을 지켜보며 깨달은 단 하나의 진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준비된 이별은 결코 비극이 아니다 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오늘 배운 이 5가지 신호들, 살이 빠지고 잠이 많아지고 과거를 여행하고 몸에 방어막을 거두고 숨결을 바꾸는 이 모든 과정들, 이것을 의학 교과서에서는 노쇠나 증상이라고 부르지만 저는 이것을 몸이 베푸는 마지막 자비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이런 신호 없이 어제까지 멀쩡하던 분이 오늘 갑자기 뚝 하고 떠나버리신다면 남은 가족들이 겪을 충격과 후회는 얼마나 크겠습니까?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 못했는데, 따뜻한 밥 한 끼 대접 못했는데 그 한을 어떻게 평생 안고 살아가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몸은 1년이라는 긴 시간을 들여 천천히, 아주 천천히 이별을 예고하는 것입니다. 자식들이 놀라지 않게 천천히 짐을 싸자. 아이들이 마음의 준비를 할 수 있게 조금씩 신호를 보내자. 그러니 이 신호들을 발견했을 때 두려워하거나 슬퍼만 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부모님이, 그리고 신이 여러분에게 선물한 유예 기간이자 못다한 사랑을 쏟아부을 수 있는 보너스 타임입니다. 이 영상을 보신 여러분은 이제 남들과 다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신호를 병으로 오해하여 병원을 전전하며 고통 속에 시간을 낭비하지만, 여러분은 이 신호를 기회로 삼아 집에서 가장 따뜻한 공간에서 눈을 맞추고 손을 잡으며 아름다운 마침표를 찍을 수 있는 지혜를 얻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자리를 빌려 이미 부모님을 떠나보내신 분들에게, 혹은 지금 병상에 계신 부모님을 돌보며 죄책감에 시달리는 분들에게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제 진료실을 찾아오는 많은 보호자분들이 눈물로 고백합니다. 박사님, 제가 그때 억지로라도 더 먹였어야 했는데, 제가 그때 병원에 빨리 모시고 가지 않아서 돌아가신 게 아닐까요? 제가 부족해서 부모님이 고통스럽게 가셨습니다. 여러분, 제발 스스로를 용서하십시오. 여러분이 밥을 덜 먹여서 부모님이 야위신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늦게 발견해서 병세가 악화된 게 아닙니다. 그것은 그저 계절이 바뀌듯 낙엽이 지듯 생명이 자연으로 돌아가는 거대한 섭리였을 뿐입니다. 인간의 힘으로 막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이 흘린 그 눈물, 밤새워 지킨 그 밤들, 찌든 기저귀를 갈며 느꼈던 그 고단함, 부모님은 그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비록 말은 못하셨어도 마음속으로는 수천 번도 더 이렇게 말씀하셨을 겁니다. 고맙다, 미안하다. 너 덕분에 참 잘 살다 간다. 그러니 이제 그만 가슴 짓누르는 후회의 돌덩이를 내려놓으십시오. 여러분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누구보다 훌륭한 아들, 딸이었습니다. 저는 의사로서, 그리고 인생의 선배로서 여러분의 그 노고를 인정하고 위로해드리고 싶습니다. 참으로 애쓰셨습니다. 또한 지금 건강하게 계신 부모님을 둔 분들께는 엔딩 노트를 권해드립니다. 죽음이 닥쳤을 때 허둥지둥하지 않도록 미리 대화를 나누는 것입니다. 아버지, 나중에 혹시라도 밥을 못 드시게 되면 억지로 콧줄을 끼는 게 좋으세요? 아니면 그냥 자연스럽게 계시는 게 좋으세요? 엄마, 나중에 의식이 없어지면 연명치료를 원하세요? 아니면 편안하게 집에서 주무시고 싶으세요? 이런 질문들이 처음에는 불효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건강할 때 나누는 이 대화야말로 훗날 자식들이 겪을 갈등과 고통을 줄여주는 가장 큰 효도입니다. 부모님의 뜻을 미리 알아두는 것, 그것이 바로 존엄한 마무리의 첫걸음입니다. 영상을 마무리하며 저의 개인적인 소망을 하나 덧붙이고자 합니다. 저 또한 올해로 85세가 되었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린 이 5가지 신호가 언젠가는 제 몸에도 찾아오겠지요. 저는 그날이 오면 당황하지 않고 제 아이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아, 드디어 올 것이 왔구나. 내 몸이 이제 쉴 준비를 하는구나. 그러니 슬퍼하지 말고 그저 내 곁에 앉아 옛날 이야기나 실컷 나누자. 여러분도 그런 평온한 마지막을 맞이하시길,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에게 그런 마지막을 선물해 주시길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이 긴 영상이 여러분의 마음속 불안을 걷어내고 그 자리에 사랑과 용기를 채워드렸기를 바랍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약속 기억하시나요? 이 주제가 너무 무겁고 힘들어서 좋아요를 누르신 분들, 그리고 이 지식이 꼭 필요해서 숫자 1을 남겨주신 분들, 여러분의 그 모든 반응이 저에게는 큰 가르침입니다.
여러분이 보내주신 신호를 바탕으로 다음 영상에서는 조금 더 희망차고 실용적인 주제를 준비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입맛을 잃은 어르신들도 눈이 번쩍 뜨이게 할 기력 회복을 위한 최고의 영양식단과 레시피를 들고 찾아오겠습니다. 부모님의 식탁에 다시 웃음꽃이 피게 해드릴 테니 꼭 구독해 두시고 기다려주세요. 마지막으로 지금 곁에 계신 혹은 마음속에 계신 부모님께 오늘 밤 꼭 이 말을 전해보세요. 쑥스러우시다면 거울을 보고 연습하셔도 좋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저의 부모님이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생에도 꼭 제 부모님이 되어주세요. 대한민국 모든 시니어와 그 가족들이 100세까지 건강하고 행복하게 동행하는 그날까지 100세 모임이 함께하겠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평화가 가득하기를 빕니다. 안녕히 계십시오.